닥쳐.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거역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감히 식구들 앞에서 내 말을 무시를 해? 누가 이 집 가장인지 모르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작은 한식덮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고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위로 집안을 누르는 남편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저에게 추석 명절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전북 군산의 작은 한식덮밥 전문점. 아침 일찍부터 박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차례상 준비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영자는 올해 68이었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아직도 혼자서 다 해내야 했습니다. 이봐, 올해도 준비 잘해서 차례상 크게 잘 차려놔. 남편 최갑수가 아침 식탁에 앉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72살의 갑수는 여전히 옛날식 가장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권위로만 버텨온 세월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알았어요. 언제는 안 했나요? 영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매년 이맘때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지고 특히 며느리 장수진의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거든요. 그리고 말인데 이번엔 명절 음식 넉넉히 해. 내 친구가 혼자 사는데 좀 갖다 줄 생각이야. 갑수의 말에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례상은 조상을 위한 거지 체면 도시락이 아닌데 갖고 가고 싶으면 자기도 거들던가. 하지만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영자는 남편 앞에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자는 장바구니를 끌고 군산 공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무, 배추, 대추, 밤까지. 손에 든 메모지에는 붉은 볼펜으로 빼곡히 적힌 차례상 목록들이 있었어요. 도미와 사골까지 사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았지만 갑수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동안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올해로 결혼 43년째인데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기쁘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아이들이 작을 때는 명절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의 변한 태도가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그래도 예의 바르고 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아버지에게만 달달하게 굴고 영자에게는 냉담해졌거든요. 아들 준호는 그런 아내의 눈치만 보느라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딸 은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8살의 은주는 유일하게 엄마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은주도 자신의 가정이 있어서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 영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갑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 영자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참느라 늙었나. 영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저 참기만 했던 세월들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미 68배 나이가 된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갑수의 행동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한식 도시락 좋아하더니 요즘엔 아예 도시락을 챙겨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돌아올 때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친구 챙기는 것도 좋지만 집안일도 좀 거들면 안 될까? 영자는 속으로만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길들여진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갑수는 또다시 명절 준비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추석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해. 친척들한테 우리 집 체면 깎이는 일 없게 말이야. 알았어요. 잘 준비할게요. 영자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대체 뭘까? 그날 밤 영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될 텐데 벌써부터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고 도와줄 사람은 딸 은주뿐이었죠.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부족한 재료들을 사러 다시 군산공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장을 봤지만 갑수가 친구 것까지 준비하라고 해서 양이 모자랄 것 같았거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시장을 돌며 추가로 필요한 재료들을 샀어요. 아이고, 또 장 보러 왔네요?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추석 준비하느라 바빠요. 돔이 좋은 걸로 하나만 더 주세요. 이번 추석엔 손님이 많나 보네. 어제도 왔는데.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손님이 아니라 남편의 체면 치레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다 보고 나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마음이 왠지 무겁기만 했어요. 버스가 시내 중심가를 지나 굽이굽이 돌아갈 때였습니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춘 순간 영자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어요. 곧은 어깨, 특유의 걸음 습관까지 분명히 갑수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남편 아닌가? 영자는 급하게 창가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갑수 옆에는 젊어 보이는 50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팔짱까지 끼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어요. 어머, 설마.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버스는 이미 신호등을 지나쳐 버렸어요. 뒤를 돌아봐도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봤겠지. 영자는 애써 자신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젊고 예뻐 보였거든요. 갑수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영자의 마음은 계속 뒤숭숭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명절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아까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4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갑수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게 사실이었거든요. 도시락을 자주 싸달라고 하더니 친구 만난다며 밖에 나가는 일도 늘었고요. 전 부치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서 손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처음 부친 전 몇 개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영자는 타버린 전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명절 준비로도 바쁜데 쓸데없는 상상까지 하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어요. 동그랑땡도 빚어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하고 갈비찜까지 해야 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수진은 직장일이 바쁘다며 추석 당일에나 올 거라고 했어요. 저녁 때 갑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늦네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갑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있었어. 뭐 그리 꼬치꼬치 캐묻나?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갑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멀어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중에 갑수가 또다시 명절 음식에 대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골고루 잘 싸줘. 친구 갖다 줄 거니까 정성스럽게 싸라고. 대충 허투루 하지 말고. 알겠어요. 정성껏 준비할게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꿈틀거렸어요. 정말 친구한테 가져다 주는 걸까? 혹시? 그날 밤 딸 은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명절 준비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죠? 내일 가서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너도 바쁜데 뭘. 아니에요. 엄마 혼자 다 하시면 안 되죠. 아빠는 뭐 하세요? 은주의 말에 영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오늘 본 장면을 딸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은주야.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내일 천천히 와서 도와줘. 결국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수와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갑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영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의심으로 명절 망치지 말자. 분명히 내가 잘못 본 거야. 영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추석 당일 아침 영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에 바빴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갈하게 담고 접시며 그릇들을 반짝반짝 닦아놓았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준비한 음식들이 소쿠리마다 가득 채워지자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딸 은주가 일찍 와서 마지막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나마 은주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괜찮다. 매년 하던 일인데 뭘. 하지만 영자의 허리는 이미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서서 요리를 했더니 온몸이 쑤셨거든요. 오전 10시쯤 며느리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까지 입고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에서 야근하고 바로 왔어요. 수진은 시어머니에게는 대충 인사하고는 곧장 시아버지 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수진아. 고생했구나. 어서 앉아라.
갑수는 며느리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어요. 수지는 갑수 옆에 앉으며 달달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좋은 건강식품 하나 가져왔어요. 몸에 정말 좋다고 해요. 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참 효부네. 영자는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만 정성을 다하고 정작 며칠 동안 고생한 시어머니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들 준호도 도착했지만 아내 눈치만 보며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어요. 오빠, 좀 도와드리면 안 돼? 은주가 오빠에게 따졌지만 준호는 애매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아, 뭘 도와드려야 할지. 어제 늦게 와서 지금 너무 피곤해. 결국 차례상 준비는 영자와 은주 둘이서 거의 다 했어요. 수지는 시아버지 옆에만 붙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차림을 시작하려는데 갑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봐, 포장부터 해. 네. 차례상에 올리고 나서 포장할게요. 영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갑수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차례 끝나면 바쁠 테니까 미리 해두라고. 친구한테 갖다 줘야 한다니까. 그래도 차례가 먼저죠. 조상님께 올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인제 손님들 오실 시간이라 얼른 상을 차려놔야 되잖아요. 영자의 말에 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거역하는 게 아니라 차례 지내고 나서 싸주겠다는. 닥쳐. 내가 먼저 포장하라고 하면 먼저 포장하는 거지. 갑수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영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어요. 갑수의 거친 손에 영자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은주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자는 균형을 잃고 차례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뭐야, 감히 식구들 앞에서 내 말을 무시를 해? 누가 이 집 가장인지 모르나? 갑수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손자 지민이 휴대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9살짜리가 장난삼아 켠 카메라가 할머니의 순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그만해. 은주가 소리쳤지만 더 가슴 아픈 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밌는 드라마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나, 시어머니가 혼나시네. 수진의 속삭임이 들렸고 갑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집에서 누가 어른인지 알아야지. 준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아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다치셨는데. 은주가 오빠를 향해 소리쳤지만 준호는 아내의 눈치만 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화나신 게 있으실 거야. 미쳤어? 엄마 머리에서 피 나는 게 안 보여?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주변 상황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 갑수의 으름장,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들의 침묵까지. 이걸 왜 웃어? 이게 재미있나? 은주가 수진에게 화를 냈지만 수진은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누가 웃었어요? 어머님이 넘어지셨길래 놀란 거죠. 놀란 게 아니라 웃은 거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증거라도 있나요? 그때 지민이 휴대폰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고모, 나 다 찍었어. 엄마가 웃는 것도 다 나왔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민아, 그거 지워. 왜요? 재미있는데. 당장 지우라고. 수진이 아이에게 소리치자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서워. 영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게 내 가족이야? 이게 내가 40년 넘게 지켜온 가족이란 말이야? 갑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포장이나 빨리 해. 친구 기다리고 있다고. 아빠, 엄마가 다치셨는데. 은주가 항의했지만 갑수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괜찮다고 하잖아. 과장하지 마. 수지는 여전히 시아버지 편만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도 아버님 말씀 잘 들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말대꾸를 하세요? 아버님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영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며칠 동안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체면? 내가 언제 체면을 깎았다고?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대들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지민이도 보고 있는데 내가 대들었다고? 차례 먼저 지내자고 한 게 대든 거야? 어머님,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더 흉해 보여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여기서 멈춰야겠어. 더는 참을 수 없어. 40년 넘게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 없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있는 갑수, 시침이 떼는 수진, 눈치만 보는 준호,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하는 은주까지. 더는 안 참아. 엄마, 병원 가야겠어요.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은주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옷깃까지 적시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시끄럽게 왜 그래? 갑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은주는 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빠가 엄마 머리채 잡아서 다친 거잖아요. 뭐라고? 감히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갑수가 벌컥 화를 내자 수진이 거들어졌습니다. 고모, 아버님께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어머님이 실수로 넘어져서 다친 거지. 아버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수요? 지금 농담하세요? 아빠가 엄마 머리채 잡고 흔든 거 못 봤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아버님도 화가 나셔서 그런 거고. 그때 지민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모, 나 다 찍었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화내는 거 다 나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민아, 그거 당장 지우라고 했잖아. 왜요? 재미있는 걸. 말 안 들어? 당장 지우라고. 수진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은주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이거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휴대폰을 왜 뺏어요? 남의 휴대폰이요? 우리 조카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증거니까요. 은주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자 갑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놔. 아빠, 이건 엄마가 다친 과정이 다 찍힌 거예요. 절대 안 줘요. 이 못된 년이 정말 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버릇이 됐나? 갑수가 은주에게도 손을 들려고 하자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 영자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던 영자였거든요. 엄마. 은주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영자는 눈에서 불을 뿜으며 갑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선 넘었어. 뭐라고? 이게 나한테 반말을 해? 반말? 좋아. 이제부터 존댓말 안 할게. 40년 동안 당신 비위 맞춰 사느라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0년 넘게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애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영자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애 앞에서 내 아버지가 내 머리채 잡고 흔들 때는 왜 말리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가 화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 차례 먼저 지내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아버님을 화나게 했잖아요. 며느리인 제가 봐도 어머님이 좀 그러셨어요. 영자는 며느리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하네. 시어머니가 맞아도 시아버지 편만 들고. 뭔 소리예요? 전 그냥 객관적으로 말한 거예요. 객관적? 며칠 동안 혼자서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 휘도록 고생한 사람한테 그게 객관적이야? 그건 원래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는 직장에서 야근하느라 바빴고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야근? 정말 야근했어? 당연히 야근했죠. 은주야, 어제 확인한 거 말해봐. 은주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회사에 전화해 봤는데 어제 야근자 명단에 언니 이름 없었어요. 뭐라고? 갑수가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봤지만 수지는 발끈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정말 야근했다고요. 그럼 증명해봐요. 야근 확인서라도 가져와요. 왜 제가 그런 걸 증명해야 해요? 거짓말했으니까 증명해야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는 친구와 쇼핑하러 갔다가 늦게 온 것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왜? 명절 준비 안 하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일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며느리의 거짓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좋아. 그럼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내가 준비해봐. 원래 며느리가 하는 일이라면서? 그건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잘한다고 혼자 다 하라는 거야? 40년 넘게 혼자 했는데 이제 지쳤어. 갑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쳤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네 역할 아니야? 역할? 내 역할은 당신한테 맞는 것도 포함되나? 맞긴 뭘 맞아. 내가 말 안 들어서 살짝 혼낸 거지. 살짝 혼냈다고? 내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영자는 이마의 상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건 내가 비틀거려서 부딪힌 거잖아. 내가 왜 비틀거렸는데? 당신이 머리채 잡고 흔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갑수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영자는 은주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야, 병원 가자. 명절이고 손님이고 이젠 안 참아. 그리고 경찰서도 가자. 경찰서요? 응. 신고할 거야. 남편한테 맞았다고. 여보,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집안 망신시킬 거야? 갑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망신? 당신이 나한테 손댈 때는 망신 생각 안 했으면서? 그건 집안일이잖아. 왜 남들한테까지 알려?
집안일이라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시대 아니야. 영자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0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각오해도. 병원 응급실에서 영자는 상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부 열상, 전치 2주라고 진단했어요. 은주가 옆에서 진단서를 받아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신고할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영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40년 넘게 쌓인 분노가 이제야 폭발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자의 진술을 듣고 지민이 찍은 영상을 확인한 뒤 임시 접근 금지 신청을 도와주었어요. 부인,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와 구청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상담사는 영자에게 이혼 절차와 법적 보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가압류 신청도 하셔야 해요. 남편분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압류요? 네. 재산 분할을 위해 미리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거예요. 영자는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문득 어제 본 갑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젊은 여자와 함께 걷던 모습 말이에요. 은주야, 시장 한번 가보자. 시장요?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영자는 은주와 함께 군산공설시장으로 갔습니다. 상인회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어제 제 남편이 여자와 함께 지나갔는데 혹시 CCTV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한번 봅시다. 상인회장이 CCTV를 확인해 주었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갑수가 5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글쎄요. 이 근처는 모텔만 보이던데. 상인회장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텔이요? 네. 저기 보이는 삼성 모텔 말이에요. 영자는 모텔 앞에 편의점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영자는 CCTV 화면을 캡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갑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이면 병원만 가지 왜 이렇게 늦어? 당신한테 보고할 의무 없어. 영자의 차가운 대답에 갑수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그 버릇 안 고쳤어? 버릇? 내가 뭔 버릇이 있다고? 말대꾸하는 버릇 말이야.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늦게 들어오시면. 걱정? 웃기네. 내 머리에서 피 흘리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걱정? 그건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말에 영자가 폭발했습니다. 예민하다고? 남편한테 맞은 게 예민한 거야? 아버님이 일부러 때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말을 안 들으셔서 말을 안 들었다고 때려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영자는 며느리를 보며 경악했어요.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너는 준우한테 맞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건 다른 문제죠. 뭐가 다른 문제야? 똑같은 폭력이잖아. 갑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 쓰지 마. 그냥 부부싸움이야. 부부싸움? 일방적으로 맞은 게 부부싸움이야?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영자는 가방에서 CCTV 사진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에는 자신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구했어? 시장 CCTV야. 어제 오후 3시에 찍힌 거. 이건 오해야.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 그럼 이름이 뭐야? 갑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리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증거가 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대답 못하겠네. 역시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바람이라니. 그냥 친구야. 친구랑 팔짱 끼고 다니고 모텔까지 가? 모텔은 안 갔어. 하지만 영자는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상인들이 다 봤다고 해. 수진이 당황하며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설마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설마 정말.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갑수가 펄펄 뛰었지만 영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 끝까지 거짓말해봐. 어차피 다 들통날 거야. 여보, 진정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 40년 동안 나만 바보였네. 바람 피우면서 집에 와서는 가장 행세하고, 영자는 가방에서 진단서와 접근금지 결정문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상해 진단서하고 접근금지 결정문이야. 뭐라고? 갑수가 경악하며 서류를 빼서 읽어봤어요. 미쳤어? 정말 신고했다고?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법대로 할 거야. 여보, 제발 좀 진정해. 이웃들이 알면 어떡해? 이웃들? 당신이 나한테 손댈 때는 체면 생각 안 했으면서?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지민이 생각해서라도. 지민이 생각?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폭력 쓰는 걸 보는 게 더 나쁘지 않아? 그건 그래도 이혼까지는. 이혼? 누가 이혼한다고 했어? 영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럼 뭐 하려는 거예요? 일단 별거부터 할 거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갑수가 다급해졌어요. 별거는 무슨, 부부가 어떻게 따로 살아? 이혼하기 싫으면 사과하고 다시는 손대지 마.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사과 안 할 거면 계속 따로 살고. 영자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어디 가려고? 은주 집에서 며칠 지낼 거야.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안 돼. 집을 나가면 안 돼. 갑수가 영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접근금지 결정문 받았으니까 또 건드리면 경찰 불러. 은주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영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만난 변호사는 영자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정폭력과 불륜 정황이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7대 3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남편분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압류를 빨리 신청하세요. 영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집과 식당, 그리고 갑수의 통장까지 모든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편 집에서는 갑수가 폭풍처럼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말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통장이 모두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수진이 달래려 했지만 갑수의 화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해놨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래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잖아요. 법? 집안일에 웬 법이야. 마누라가 이렇게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 갑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갱년기인지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다니까. 갑자기 이상해졌어. 정말요? 그런데 왜 집을 나갔대요? 아,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래.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 피운다고 우기고. 갑수의 거짓 소문 때문에 영자의 식당에는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영자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자 씨가 남편한테 무고죄로 고발당할 거래. 에이, 그럴 리가. 그분이 그런 분 아닌데. 글쎄, 요즘 나이 든 여자들이 갑자기 그런 증세 보이잖아. 영자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마음이 상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진에게 말했거든요. 수진아, 너네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더라. 가정폭력 신고하고 가압류까지 걸었다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도 증거 잡았다던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다 참고 살았는데.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아버님이 바람 피우는 거. 정말? 어머님이 이기면 재산 분할해서 우리한테 유리할까? 뭔 소리야? 아버님이 유책 배우자면 어머님이 더 많이 가져가잖아. 그럼 나중에 어머님한테 잘 보이면. 준호는 아내의 속셈을 알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그런 계산하지 마.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야. 어차피 이혼하게 될 텐데 우리도 생각해야지. 다음 날 수진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버님이 너무 하셨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뭔 일이야? 어머님,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아버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게요. 하지만 영자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지? 무슨 계산이요? 재산 계산 말이야. 내가 이기면 너희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속마음 다 보여.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이제 와서 편 바꾸기야? 영자는 며느리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야 자신의 편을 들려고 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그 무렵 갑수는 나리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압류 때문에 돈을 쓸 수 없어서 나리에게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나리야, 조금만 참아줘. 이 일이 정리되면 큰 돈 만질 수 있어.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곧이야, 곧. 마누라가 포기하고 집에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나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돈도 안 주면서 만나자고만 하는 갑수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한편 영자는 밤마다 흔들리는 마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4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하지만 이마의 상처를 만질 때마다 분노가 되살아났어요. 절대로 안 흔들린다. 영자는 서랍에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영상, 진단서, 접근금지 결정문, CCTV 사진까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갑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수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머니 편으로 기울고 있었고,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갑수는 문득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영자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정말로 이혼을 당할까봐.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2달 후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실에서 영자와 갑수가 마주 앉았어요. 갑수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제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평생 순종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가정폭력이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이상해졌다고요? 조정위원이 갑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 피운다고 헛소리하고. 영자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조정위원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남편의 폭행 영상과 불륜 증거입니다. 영자가 지민이 찍은 영상을 재생하자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갑수가 영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화가 나서. 실수라고 하시는군요. 조정위원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건 CCTV 사진입니다. 영자가 갑수와 나리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을 보여주자 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과 이렇게 다정하게 걸으시나요? 조정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갑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있습니다. 영자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진단서, 접근금지 결정문, 그리고 갑수의 협박 문자까지.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폭행 사실과 부정행위 정황이 명백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분이시네요. 갑수가 펄펄 뛰었어요. 유책 배우자라니. 저는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아왔는데, 가정을 위해 사셨다면서 부인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하셨나요? 외도는 안 했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조정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갑수는 당황했어요. 재판까지 가면 더 큰 망신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조정위원님,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40년 동안 기회가 없었나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갑수는 절망했어요. 조정은 결국 영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7대3 그리고 집은 영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어요. 이 결과에 불복하시면 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갑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재판을 해봐야 결과는 뻔했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영자는 법원 복도에서 잠깐 멈춰섰어요. 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률홈 닥터 마이너스 나도 나의 편. 영자는 그 문구를 보며 마음속으로 따라했어요. 나는 참느라 늙었지, 무너지려고 늙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영자는 은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수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가고 없었어요. 엄마, 정말 해내셨네요. 응.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영자는 텅 빈 집을 돌아보며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어요. 40년 넘게 짓눌려 살았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갑수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들고
나리를 찾아갔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졌으니 나리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리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 자유로워졌어. 나리는 갑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 그런데 나리야, 내가 전에 말했던 사업 있잖아. 그거 정말 괜찮은 거야? 당연하죠. 리조트 분양권 투자인데 완전 대박이에요. 거기 주변이 묶였다가 이번에 풀린 거라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 안 하면 진짜 후회해요. 나리는 갑수에게 화려한 브로셔를 보여주었어요. 오빠 이름으로만 계약 가능하대요. 내일까지 계약금 내면 나중에 2배는 벌 수 있어요. 갑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리의 말을 믿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만을 위해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얼마나 필요해? 일단 계약금으로 5억 원이요. 오빠가 받은 돈이면 충분하죠? 갑수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 중 대부분을 나리에게 송금해줬어요. 나리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몰랐을 텐데. 오빠가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나리는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된 연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갑수는 계약서를 받으려고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나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갑수는 며칠 더 기다려봤지만 나리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나리가 말했던 투자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리조트 분양권 투자요? 저희는 그런 사업 안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나리 씨가 이 회사라고 했는데. 나리 씨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저희와는 무관한 분 같네요. 갑수는 허탈해졌어요. 다른 투자업체들도 찾아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기당했구나. 갑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리가 자신을 이용해 돈을 뜯어간 것이었습니다. 나리의 원룸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그 여자요?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갑수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사기범들은 보통 잡기 어려우세요. 갑수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모두 날렸어요. 이제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갑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런 여자를 믿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젊은 여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득 영자가 떠올랐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내를 배신하고 결국 사기꾼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다니. 영자야,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갑수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사기를 당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갑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모두 날린 갑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시아버지라고 해서 참아줬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어요.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이요? 돈도 없으시면서 무슨 방법이 있어요? 수진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갑수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내 시아버지잖아. 시아버지면 뭐 어때서요? 어머님한테 폭력 쓰고 바람 피운 분이 무슨 시아버지예요? 수진의 말에 갑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말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리고 아버님,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갑수는 깜짝 놀랐어요. 나가라고? 내가 어디로 가?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애 키우느라 바쁜데 언제까지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준호가 아내를 말렸어요. 수진아, 그래도 아버지인데. 여보, 현실을 봐. 우리도 빠듯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래도 뭐야? 우리 지민이 교육에도 안 좋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다고. 수진의 냉정한 말에 준호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갑수에게 냉장고에서 라면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버님, 라면 끓여 드세요. 저는 지민이 학원 데려다 주고 와야 해서요. 그럼 저녁은? 각자 해결하세요. 저희는 밖에서 먹고 올 거예요. 갑수는 텅 빈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제 남은 김치 국물을 넣어서 간을 맞췄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줬는데 문득 영자가 해준 따뜻한 밥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갑수를 냉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수진아,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부담스럽죠.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고 계시는데. 갑수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 모르겠어요.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세요. 고시원이라니. 그게 싫으시면 어머님한테 가서 용서 빌어보세요. 수진의 말에 갑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자존심이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버님,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아버님만 이 꼴이에요. 갑수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아예 갑수 몰래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아버님, 여기 괜찮은 고시원 있어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저렴해요. 고시원은 젊은 애들이 가는 곳이잖아. 나이가 뭐 어때서요? 거기서 사시면서 일자리라도 구해보세요. 일자리? 내 나이에 누가 써줘? 그럼 계속 놀고 먹으실 거예요? 저희도 여유가 없다고요. 갑수는 할 수 없이 고시원을 보러 갔어요. 좁은 방과 공동 화장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고시원 사장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말하면 긴 얘기야. 갑수는 고시원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실감했어요. 좁은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한편 영자는 손님이 떨어진 가게를 정리하고 집 한쪽에 명절 공방을 차리고 있었어요. 한 그릇이라는 이름을 걸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파트 단지와 주민센터에 전단지를 돌리고 왔어요. 엄마, 신청서가 벌써 이렇게 많이 왔네요. 은주가 쌓인 신청서를 보며 놀랐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영자는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사는 박지원님, 야간 근무 한부모 김성연님, 장기요양보호사 이선희님. 신청서를 읽어보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생각해내다니. 뭐가 대단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요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갑수 체면 차리느라 만들던 요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그 시절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한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DJ의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고시원에서 갑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자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평생 가장 노릇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갑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컵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마시니 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됐구나. 갑수는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날이라는 나쁜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밖에서는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갑수의 방은 적막했습니다. 72살 노인이 고시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쓸쓸한 저녁이었어요. 겨울이 깊어질 무렵 갑수는 고시원에서 몇 달을 보내며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봤지만 72살의 나이에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 갑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던 어느 저녁 갑수는 영자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말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여보, 미안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영자야,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영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어요. 몇 달 사이에 갑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영자의 집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한 그릇 간판이 걸려 있고 정갈하게 포장된 도시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 하고 있었구나. 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갑수는 영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해. 갑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영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다라니? 밥도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다시 같이 살지는 않아요.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과 반찬을 가져왔어요. 갑수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갑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 여자한테 사기당해서 돈도 다 날렸고,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영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갑수는 움찔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예요? 돈 있을 때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동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영자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반성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과 다시 같이 사는 건 별개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갑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40년 동안 저만 참고 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갑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보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시면 다행이에요. 영자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그럼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안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갑수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 밥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영자는 말을 마저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갑수가 나간 후 영자는 혼자 남겨진 그릇을 치우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간은 누그러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은주와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사과하러 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일단은 지금처럼 살아보려고. 영자는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용서하면 안 되죠.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거실에 앉아 올해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참느라 늙었다. 이제는 선택하며 늙겠다. 문 밖에는 내일 배달할 도시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혼자 사는 박규정님, 야간 근무하는 한부모 김원성님, 간호조무사 이규원님, 영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도시락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차례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조상님들, 이제 영자가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겠어요. 차례상 위에는 영자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체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진정한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한편 고시원으로 돌아간 갑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영자가 차려준 마지막 밥의 따뜻함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갑수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영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살아낸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단단한 경계와 함께 이제는 내가 나의 첫 손님이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참느라 늙었지만 이제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을 참고 견뎌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끝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참았다고 해서 계속 참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도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직접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입니다.